집안 형편이 괜찮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고급 전축을 보게 되었습니다.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턴테이블 위에 LP 음반을 올려놓자 기막힌 화음이 들려왔습니다. 베토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는 처음이었습니다. 신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쭈뼛거리면서 친구 집에 자꾸 놀러 가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면 고전음악 감상실도 드나들며 조금씩 클래식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저의 삶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상 콘서트홀을 자주 갈 수 없기에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듣기도 했고 시간이 나면 종일 음악만 틀어주는 KBS 클래식 FM에 귀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쇼팽을 듣고 눈이 내리면 슈베르트를 들었습니다. 연애가 잘 되지 않을 때,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표를 쓰고 싶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위로해 준 건 모차르트였고 브람스였고 비발디였습니다. 40대에 결혼에는 성공했으나 사업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 건 차이콥스키였고 베르디였습니다. 덕분에 큰 탈 없이 586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영화를 누린 화가가 별로 없듯 음악가들 역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기도 했고 불치의 병을 앓기도 했으며 시련으로 가슴앓이를 했고 배반의 치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명곡들이 하나하나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불멸의 음악을 들으면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힘겹게 끝마친 50대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이 음악을 선물합니다. 명곡의 선율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피와 눈물과 땀을 느끼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유승준의 음악 에세이 50에 듣는 클래식입니다. 여러분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감상을 고상한 취미로만 생각하거나 왠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기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닌 한 평범한 음악 애호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편집자로서 작가로서 인생 중반을 살아온 저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어떤 용기와 위로를 주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녹아든 클래식은 전혀 어렵지도 낯설지도 않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모차르트 연주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마의 고비인 체르니 30번을 들어가고 그만두었던 피아노 앞에 25년 만에 다시 앉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바리에이션을 레슨받고 연습했는데 정말 인생에서 그리 몰두한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읽었던 구절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가장 정제되고 순수한 무균 상태의 음악 그 자체이다. 쇼팽은 시요, 슈만은 문학, 드뷔시는 이미지다. 베토벤이 인생 철학이라면 차이콥스키는 낭만주의 소설이고 바흐는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모차르트는 무엇일까? 그냥 음악이다. 음악 자체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아직도 되뇌이곤 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연주를 해보는 도전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작곡가가 궁금해졌고, 다른 곡이 궁금해졌고, 클래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저는 이 책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가 인생 가운데서 만난 많은 음악가들 가운데서 모차르트를 선택했습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도, 힘을 줄 수도, 감동의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도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이끌어줄 나만의 클래식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걸까? 인생은 변주와 론도의 연속이다. 어른이 되기 전 터키에 관해 알고 있던 거라고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936명의 전투병을 즉각 파병해 이 중 721명이 전사하고 2,147명이 부상했던 고마운 나라라는 사실 정도였습니다. 부산 유엔 기념 공원에는 전쟁 당시 장렬히 전사한 터키 장병 462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터키에 대해 직접 인식하게 된 것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에 갔더니 가장 나이 많은 선배가 터키어과 4학년 복학생이었습니다. 올려다볼 수도 없는 까마득한 선배였으나 늘 온화한 미소로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죠. 학내의 스산하고 살벌한 분위기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흥이 돋는 것 같지만 서로 언성을 높이며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국을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 멱살잡이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에 적극적인 선배와 소극적인 선배들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을 말리고 타이르면서 화해시키기 위해 애쓴 사람이 터키어과 복학생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졸업한 뒤부터 저는 고등학교 동문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터키가 다시 화두가 된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16강 진출이 목표였던 대한민국은 가뿐히 16강에 진출하더니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였죠. 6월 29일 대구에서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말 그대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과는 3대2로 터키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고도 유쾌한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태극기와 함께 터키 국기를 내걸고 양쪽 모두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국기가 태극기보다 더 컸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자국 국기가 아닌 상대팀의 국기를 더 크게 제작해 내건 사례는 이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터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선수들과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행진곡.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고 대변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듣고 싶은 음악이 있고 기쁠 때 듣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다. 들으면 눈물이 나는 음악이 있고 춤을 추게 되는 음악이 있죠. 날씨나 계절 혹은 장소에 따라 어울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신나게 만드는 음악 중 하나가 행진곡일 겁니다. 행진곡은 행진을 위해 작곡된 음악을 가리킵니다. 군대나 스포츠 시합 등에서 군중을 질서정연하게 걷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곡들이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산책하듯 우왕좌왕 걷는 것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하는 게 보기도 좋고 정신 자세도 갖춰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때 상황에 딱 맞는 음악이 있다면 사람들이 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 없이 그냥 행진하려면 여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특정 집단을 위해 만들어지던 행진곡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 순수 기악에서 연주용으로 작곡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진을 돕기 위한 곡이니만큼 단순한 리듬과 경쾌한 빠르기, 그리고 규칙적인 악절 구조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곡들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군대나 스포츠 시합이 아닌 콘서트홀에서 행진곡이 연주된 것이죠. 슈베르트도 행진곡을 썼습니다. 피아노 연탄곡 3개로 이루어진 군대 행진곡입니다. 어깨가 저절로 들썩여지는 유쾌한 곡입니다. 바람에 깃발이 휘날리는 것 같은 행진곡 특유의 분위기에 슈베르트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함이 잘 드러난 곡이죠. 차이콥스키는 슬라브 행진곡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인 세르비아의 승리를 염원하며 나아가 러시아의 영광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관현악곡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장송곡처럼 어둡고 무거운 음악이 전개되지만 점점 고조되면서 극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으로 이어지는 명곡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제2막 2장에 나오는 행진곡을 개선행진곡이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아이다는 1869년 11월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해 카이로에 세운 오페라 극장의 개장식에서 상연하기 위해 작곡된 작품입니다. 웅장한 합창과 화려한 트럼펫 선율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가 스페인을 배경으로 탐욕적인 사랑이 부른 비극을 그린 오페라가 카르멘입니다. 1875년 3월 초연 당시 무자비한 혹평을 받는 바람에 3개월 후 비제는 한창 나이인 3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이 심혈을 기울인 카르멘에 대한 싸늘한 반응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가 되었죠. 이 오페라의 서곡은 오페라보다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상쾌한 리듬이 나올 때는 어깨춤을 덩실거리다가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로 바뀌면 한없는 달콤함에 푹 빠져들고 맙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폰 주페의 코믹 오페레타 경기병의 서곡 역시 이름난 행진곡입니다. 화려한 군대 이야기인 경기병 서곡은 트럼펫과 호른으로 우렁차게 시작해 트롬본이 화답한 후 4분의 2박자 경쾌한 리듬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헝가리 집시풍의 단조 선율이 등장한 뒤 엘레지풍의 첼로와 서정적인 바이올린이 숙연한 분위기를 이끌어가죠. 3부에 이르러 다시 장대하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재현됩니다.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에서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라데츠키 행진곡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오스트리아의 명장이었던 요제프 라데츠키 장군을 기리기 위해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작곡했습니다. 신년음악회에서는 이 곡을 연주할 때 관객들이 박자에 맞춰 박수하는 관례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유명해져서 다른 곳에서도 이 곡을 연주할 때 박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은 영국 제2의 국가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전에 그가 완성한 것은 5곡이지만 미완성이었던 6번을 보필하여 새롭게 추가되었죠. 1번 중간 선율을 영국에서는 희망과 영광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해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인 BBC 프롬스 마지막 날에는 항상 이 곡이 연주되는데 오케스트라에 맞춰 로열 앨버트 홀과 하이드 파크를 가득 메운 청중이 국기를 흔들며 트리오 부분을 합창하곤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첫 소절만 들으면 단박에 아 하고 알 수 있는 행진곡이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연주되는 결혼 행진곡입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시작하죠.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중 3막에 나오는 홀레의 합창입니다. 로헨그린은 몰라도 결혼 행진곡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858년 영국의 공주 빅토리아 아델레이드 메리 루이즈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레히 왕세자와 결혼하면서 이 음악을 선곡한 뒤 세계적으로 널리 연주되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두 거장의 터키 행진곡 18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독일 극장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졌죠. 여기서 아테네의 폐허라는 극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서곡과 10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연주곡입니다.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2000년 동안 잠에 빠져있던 지혜의 신 미네르바가 깨어나 보니 아테네가 터키의 지배를 받는 데다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때 새 극장이 세워지면서 신라와 괴테 등이 만들어낸 극중 인물들이 모이자 미네르바가 고마움의 표시로 예술을 보호해준 프란츠 황제의 흉상에 월계수를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극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베토벤입니다. 헝가리 시인 코체부의 의뢰를 받아 1811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중 4번째의 곡이 바로 터키 행진곡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좋지만 피아노 편곡도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산뜻한 멜로디가 반복됩니다. 이어 점점 정적이고 사색적인 음악이 펼쳐지죠. 잠옷 숙연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명랑하고 흥겨운 멜로디로 마무리되죠. 피아니시모로 시작해서 포르티시모까지 피치를 올려 화려하게 행진한 후 고요함 속으로 사라지듯 끝납니다. 아테네의 폐허는 베토벤의 작품임에도 오늘날 거의 연주되지 않지만 터키 행진곡만큼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토벤보다 앞서 터키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1번 A장조 작품 331번은 그가 1778년 파리를 여행하다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1783년 빈이나 짤즈부르크에서 작곡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악장은 안단테 그라치오소, 즉 느리고 우아하게 연주됩니다. 독일 민요에서 멜로디를 따온 것이라고 하죠.
하나의 주제와 6개의 변주곡으로 구성된 밝고 간결한 곡입니다. 변주곡이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 리듬, 화성 등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악장은 미뉴에트와 트리오입니다. 1악장과 달리 아기자기하면서도 박진감이 넘칩니다. 3악장은 알라 투르카, 즉 터키풍으로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붙어 있습니다. 4분의 2박자 행진곡풍 리듬이 조금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 3악장이 훗날 터키 행진곡이라고 불리며 모차르트가 남긴 피아노 곡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됩니다. 악보에는 알레그레토, 즉 조금 빠르게 연주하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터키 행진곡은 엄청 빠른 느낌으로 절도 있게 연주해야 제맛이 납니다.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죠. 듣는 사람은 신이 나고 흥겨우나 연주하는 사람은 무척 힘이 들 겁니다. 게다가 워낙 많이 알려진 곡이라 어지간히 잘 연주하지 않으면 좋은 평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제11번이 전형적인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3악장은 터키풍의 론도 형식이라 더욱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입니다. 이탈리아어 론도는 하나의 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새로운 주제를 계속 끼워 넣는 작법입니다. 주제부 A 사이에 삽입부 B와 C가 되풀이되며 A, B, A, C, A 같은 형식을 취하죠. 17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는 독주용 소나타와 교향곡, 끝악장에 쓰였습니다. 당대 음악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터키 스타일. 그렇다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최고의 작곡가들이 왜 터키 행진곡을 만든 걸까요? 여기서 터키는 지금의 튀르키예가 아니라 과거의 오스만 제국을 일컫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많은 민족과 인구를 거느리며 이슬람 정신으로 페르시아의 전통과 튀르키의 기질, 아라비아의 솜씨를 아울러 거대한 문화를 발달시킨 강대국입니다. 1299년 아나톨리아 내륙의 오스만 가지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오스만 왕조는 정복전쟁을 통해 여러 소국을 병합하면서 아나톨리아 일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453년 로마 제국을 정복하며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해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폴란드,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모로코,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동쪽으로는 이란과 접하는 영토를 확보하며 강력한 패권 국가로 성장했죠. 오스만 제국은 유럽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은 막강했고 경제력도 풍부했으며 동서양 문물을 융합한 독특한 문화예술 또한 매우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카웨라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즐겼고 터키가 원산지인 튤립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카페와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이 오스만 제국에서 비롯된 것이죠. 17세기 유럽이 닮고 싶은 나라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파리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파리지앵을, 뉴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요커를 선망하듯 당시 유럽인들은 튀르크인, 영어식 발음으로는 터키인들을 동경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중추를 이루는 민족이 튀르크족이었던 까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세계 최초로 군악대를 정규 병과로 개설한 국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를 메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유럽을 침공했을 때 메흐테르가 보여준 당당한 모습과 이색적인 음악은 유럽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터키 군악대의 음악은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럽에 폭넓게 유행했습니다. 터키 군악대의 음악은 리듬, 형식, 악기 편성 등에서 기존 유럽 음악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팀파니와 비슷하게 생긴 큰 북 같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이나믹하고 힘찬 소리를 만들어냈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당대 최고 음악가들이 터키 스타일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는 터키풍의 행진곡 리듬과 이국적인 풍물을 자신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전성기를 구가하던 오스만 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 데다 연이어 무능한 술탄들이 배출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소수민족 대다수가 독립의 길을 걸었고 그리스의 아나톨리아 해안가까지 점령당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튀르크족 전체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으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지휘 아래 기사회생해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1922년 11월 1일 튀르크족의 국민 국가인 터키 공화국을 건국했죠.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소아시아의 튀르크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계승해 터키 공화국을 세웠지만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많은 특성을 부정하고 세워졌기에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남기고 간 사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음악가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와 어머니 마리아 안나 사이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유아기에 세상을 떠나 누나인 난네를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음악 역사상 가장 재능이 뛰어난 불세출의 천재였습니다. 3살 때 클라비어 연주를 터득했고 4살 때 여러 곡의 소품을 외워서 나무랄 데 없이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5살 때 아버지를 울릴 만큼 감동적인 협주곡 등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빨랐죠. 배운다기보다는 선천적으로 모든 음악에 통달한 채 태어났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천재성을 알게 된 레오폴트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에 쥘 수 없던 돈과 명예를 아들 덕분에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레오폴트는 모차르트가 6살이 되자 온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연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레오폴트는 신동인 아들을 앞세워 돈과 명예를 소나기에 넣는데 천부적인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모차르트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모차르트의 이름은 유럽 각지에 알려졌고 모차르트 또한 유명한 음악가들로부터 한 수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출세라는 세속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때 모차르트의 음악적 지평이 넓어진 건 확실합니다. 여행에서 모차르트는 자신보다 24살이나 위인 요제프 하이든과 교류하게 됩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죠. 하이든은 레오폴트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대개 아들은 제 사견으로나 평판으로나 최고 작곡가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작곡에 완전히 통달했습니다. 성인이 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습니다. 그 뒤 아들에게 빨대를 꽂고 여생을 편히 지내려는 레오폴트와 모차르트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모차르트에 기대어 살려는 의존성은 레오폴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나 누나도 대동소이했죠. 이 와중에 모차르트는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됩니다. 레오폴트는 당연히 결사반대했습니다. 결혼하면 모차르트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빨대를 꽂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1782년 8월 4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차르트의 가족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신부 측 하객들만 참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전업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음악가가 궁정 악사나 악장 혹은 교회 전속 음악가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능력이 워낙 출중했기에 수입은 충분했습니다. 작곡료나 연주료도 넉넉히 받았고 유력과 자제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과외를 하면서 쏠쏠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도박과 사치가 문제였죠.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잘 관리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 콘스탄체의 낭비벽은 모차르트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집에 살았고 하녀와 요리사와 미용사를 고용했으며 아들을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도 즐겼죠. 모차르트가 죽을 때 많은 빚을 남겼던 이유입니다. 음악가의 생애를 추적해 기술하는 작가이자 음악가인 제러미 시프먼은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이라는 책에서 모차르트의 남다른 위대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페라 작곡가로서 그가 위대한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복잡다난한 인간성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이다. 극 중 인물의 심리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판단하는 그의 감각에는 한치 오차도 없다. 오늘날이라면 영화 감독이 되었어도 대성했을 것이다. 그는 정말 그럴 법한 인물만 창조해냈다. 특징적인 부분만을 캐리커처로 묘사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인물 묘사를 했다. 따라서 실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처럼 생생하다. 그들의 성격은 흔히 그렇듯이 그들이 부르는 노랫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이 실린 음악에서 드러난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걸작을 뽑으라면 피가로의 결혼 3막에 나오는 그 유명한 육중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등장인물 6사람이 동시에 저마다 다른 노래를 부르게 했을 뿐더러 그 노래들이 각각 일관된 성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드라마 작가로서 그는 셰익스피어에 비견할 만하다. 그의 음악에는 멜로디와 화음 같은 서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희노애락을 망라한 서사까지 매우 세밀하게 조직되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그를 음악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모차르트의 IQ가 230에서 2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뇌 끝에 떠오른 악상을 고치고 또 고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득한 악상을 그대로 술술 뽑아내 수정하지 않고 오선지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토벤은 하늘로 올라간 천재고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말썽을 피우다 인간 세상으로 잠시 쫓겨나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남기고 돌아간 음악 천사다. 부인하기 어려운 찬사입니다. 애정 결핍에서 오는 불안과 투렛 증후군. 1791년 9월 6일 모차르트는 보헤미아의 왕이자 요절한 요제프 2세의 후임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 축제에 맞춰 프라하에서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를 상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을 얻어 심한 고열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요양에도 모자랄 판에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빈으로 돌아와 오페라 마술피리를 초연했습니다. 마지막 오페라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건강은 극도로 악화했습니다. 새 작품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를 완성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제크 백작이 거액을 주고 의뢰한 레퀴엠의 작곡에도 매달려야 했죠. 모차르트는 작곡료의 절반을 미리 받았기에 빨리 완성해달라는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도저히 몸이 견뎌낼 수 없었죠. 그는 고열과 부종으로 신음하던 중 급기야 설사와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고 1791년 12월 5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빈에서 모차르트가 눈을 감았을 때 그의 나이 불과 35살이었습니다.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죠. 콘스탄체의 말대로 레퀴엠은 모차르트 자신을 위한 곡이었던 셈입니다. 모차르트도 죽음을 예감했던지 제자인 쥐스마이어에게 레퀴엠을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 가르쳤습니다. 콘스탄체는 쥐스마이어가 완성한 레퀴엠의 악보 표지에 모차르트의 사인을 위조해서 써넣은 다음 발제크 백작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례식은 그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슈테판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당시 관습에 따라 성 마르크스 공동묘지로 옮겨져 리넨 자료에 담긴 상태로 다른 주검들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1874년에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에는 모차르트의 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묻히지 않은 가묘입니다. 주변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브람스 등 후배 음악가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여성 편력이 심했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여자를 사귀었거나 향락에 빠져 살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았기에 그는 교회의 교리와 윤리관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하기도 했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사교 모임을 즐겼기 때문에 악동이나 한량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애정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레오폴트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조종당했기에 진정한 사랑이 그리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나 천재로 부르며 열광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살았습니다. 제러미 시프먼은 위의 책에서 모차르트가 투렛 증후군을 앓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처형의 말을 기억하자. 대화할 때 말고는 거의 가만히 서 있지 않았어. 아침에 손을 씻을 때조차도 무언가에 열중한 표정으로
번갈아 한 발을 다른 발에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는 동작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지. 그의 동서인 궁정배우 요제프 랑게의 증언도 있다. 중요한 작업으로 바쁠 때 위대한 인간 모차르트의 말이나 행동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무렇게나 혼란스럽게 말할 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조크를 날렸다. 사실 그는 일부러 아무렇게나 행동하기까지 했다. 작가 카롤린의 피율로는 더 구체적이고 당황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탁자들과 의자들 위로 뛰어다니며 고양이처럼 야웅거리고 아이들처럼 제멋대로 공중에서 제주를 넘고 하는 식이다. 이런 종류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모차르트가 투렛 증후군을 앓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설물에 관한 유머나 음담패설을 좋아하던 그의 성향이 이러한 추측을 더욱더 굳혔다.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틱 장애라고 합니다. 전자를 운동 틱이라 하고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죠. 두 가지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 기간이 1년이 넘는 것을 투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운동 틱은 얼굴 찡그리기, 눈 깜빡거리기, 어깨 으쓱대기, 코 킁킁거리기, 기침하기 등이며 복잡한 운동 틱은 몸 냄새 맡기, 손 흔들기, 발로 차기 등입니다. 음성 틱은 욕하기, 음담패설 내뱉기, 말 따라하기 등이죠. 이런 원인이 있지만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지나친 간섭받거나 과보받을 때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이 쌓여 틱을 통해 방출되기도 합니다. 간혹 성인이 되어서까지 증상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어른에게 이런 장애가 있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건반 위에 남겨놓은 인생의 수많은 변주와 론도들. 짧았던 생애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626편에 이르는 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그처럼 기악곡과 성악곡 전 분야에 걸쳐 뛰어난 걸작을 남긴 음악가는 드뭅니다. 그는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곡은 쉽고 편안하면서도 수준 높은 음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콘서트홀에서만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 BGM, 광고,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이 남긴 말 속에는 모차르트에 대한 이 같은 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초보자에게는 너무 쉽고 전문 연주자에게는 너무 어렵다. 모차르트는 위대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작품은 의뢰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서 또는 생활의 방편으로 만들었지만 피아노 소나타는 자신이 직접 연주하기 위해 곡을 썼습니다. 좋은 곡을 만들려는 욕심만큼 자신의 곡을 마음껏 연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가 남긴 불멸의 음악 중에 특히 피아노 소나타를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도 터키 행진곡을 즐겨 듣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모차르트가 건반 위에서 펼쳐 보이고자 했던 무한한 상상력과 역동성이 잘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우울하고 불안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해도 그는 주어진 시간 동안 유쾌하게 살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감미로운 곡보다는 신바람이 나는 행진곡에 귀가 더 기울여집니다. 인생은
수많은 변주와 론도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방향과 노선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자세와 태도로 일관하기 힘들죠. 끝없이 새로운 시련과 파도가 밀려오는 까닭입니다. 그때마다 유연하게 변주와 론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꺾이게 되죠. 그럴 때면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무한대의 변화를 구현해냈을까 감탄하면서 말이죠. 나는 왜 인생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걸까요? 모차르트를 통해, 아니,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을 대하는 변화무쌍함과 경쾌함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터키가 2022년부터 국가 영문 표기를 튀르키예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튀르키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터키 행진곡을 튀르키예 행진곡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